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단어 알고 계신가요? 어느 집단이든 또라이는 꼭 있다 라는 그런 법칙이래요. 누군가 아닌데? 나는 없는데? 라고 반문한다면 아마 당신이 또라이다 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네. 이 단어를 처음 듣고 저는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사회생활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어느 집단에 가든 어디에 있든 나를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한둘은 꼭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잘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거지. 이를테면 그런 거죠. 누군가 말하는 꿈의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좋겠죠, 분명히. 근데 한두 달 다녀보면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부분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좀 부정적인 부분에 마음이 끌리죠.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부분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몰두하게 되고 99가 만족스러운데 1%가 좀 부족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인간관계 외적인 부분에선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관계로 끌고 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 1%가 개선되는 게 되게 요원해 보여요. 그래서 더 답답해하고 이것만 나아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쉽게 말해서 또라이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한숨 짓고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의 저자 정우열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라는 말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 혼자만 잘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결코 아니다.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제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내가 잘하면 직장 상사에게 이쁨 받을 수 있겠구나. 직장 상사와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뭔가 좀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사이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 욕심,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심. 그런 관계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들 때마다 인간관계의 진짜 의미, 즉 사람과 사람이 하는 관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걸요. 이 책에서는요,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관계의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인간관계라는 해답을 풀 수 있는 길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굉장히 많이 끄덕거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작가님께서 말로 구체화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맞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한정된 에너지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그런 에너지까지는 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노력한다는 건 나를 혹사시키는 일일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겠죠.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래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떠올리기 싫어. 근데 자주 마주치는 건 어떡해? 라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제 그 답을 이 책에서 정유월 작가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설령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부터 타인을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즉시 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건 정우영 작가님의 말처럼 나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걸까? 나는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걸까? 라고 묻는 게 그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 밑에 감춰진 나의 마음들을, 속마음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연연했었구나. 사랑받고 싶어 했었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했었던 거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죠.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이 책은 나 자신보다 어쩌면 타인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타인의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요,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적에 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제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안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어느 정도. 정말이지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타인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힘들고 타인은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이 책을 읽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중심을 잘 잡고 있나? 나는 나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하면서 가볍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대 중반 희라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 절친 4명이 지금도 종종 모이는데 그때마다 왠지 친구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서 아닌 척 하다가도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짜증을 내고 말죠.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그녀가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기라 씨는
그런 친구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친구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심하게 짜증을 낸 후에 나중에 가서는 왜 그랬는지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라 씨는 점점 자신이 멘탈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친구들은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임에서도 서로 너무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죠. 그에 비해 히라 씨는 친구들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회사 일이 생각났고 상사에게 혼났던 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짜증을 냈기 때문이죠. 히라 씨는 어떻게 하면 자신도 친구들처럼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멘탈 강해지는 법이란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런저런 콘텐츠를 보고 이와 관련된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서도 찾아서 읽어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인가? 아무리 좋은 강의와 좋은 책을 찾아 읽어도 도무지 실천할 수 없게 되자 히라 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엔 글렀고 다음 생에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건가? 하는 비관론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다면요, 히라 씨는 정말 멘탈이 약한 사람일까요? 히라 씨처럼 자기 감정을 그때그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멘탈이 약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선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극도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선의 최고점을 찍을 때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그것이 멘탈이 강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이 끓는데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주전자 안에 물이 끓고 가열된 수증기가 주전자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니 압력이 세지고 결국에는 그 열기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주전자 뚜껑을 더 세게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해지겠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른 가스불을 꺼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난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지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감정선이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도 폭발하지 않고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곤 하는데요.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건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핵심이죠.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감정을 관찰하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걸 말해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만 배우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는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변화무쌍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 있죠. 그래요. 그건 바로 날씨입니다. 전 세계의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날씨의 특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사람의 감정이란 바로 이런 날씨와 같은 겁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할 때 날씨 자체를 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하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돛을 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바람이 세게 불 땐 돛을 내려 바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폭풍이 불 때에는 비록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우선 배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죠. 이렇게 날씨가 어떤지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어떤지를 우선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관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매 순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만 해도 뚜껑이 열릴 때까지 방치하는 일은 결국 없어지거든요. 만약 멘탈이 강하다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화를 잘 억누르는 건 멘탈이 강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멘탈이 강하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면 반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화가 날 때 감정 조절을 해야 동물과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기에 앞서 동물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정점을 찍으면 때를 쓰고 뒤집어지죠. 그 순간에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과 완전히 다를까요? 사실 마음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을 뿐이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꾹 참고 견디다가 집에 돌아와 배우자 혹은 아이에게 푸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엉뚱한 곳에서 터뜨리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도 있는 겁니다. 강자에게 당한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푸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화가 날 때 억지로 견디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감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왜 나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못 놀고 자꾸 팀장님한테 혼났던 기억만 떠오르는 걸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친구가 그냥 한 말이었을 텐데 왜 자꾸 생각나고 기분이 나쁘지?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인간이었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타박하거나 비하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못난 사람, 속 좁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는 반대로 자기 감정에 타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업무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지만 왜 내 신상에 대해 지적을 하지? 이건 불합리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때도 자꾸 화가 나는 거라고. 야, 아무리 그냥 하는 말이라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 사이지만 서로 존중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나부터가 내 감정을 존중해줘야 돼요. 사실 친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고 불쾌하다면 그건 사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소한 말일지라도 감정이란 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절대 사소한 게 아니죠. 친구의 말이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자꾸 생각난다면, 불쾌하다면 그의 말이 내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우선은 기분이 나쁘다는 걸 인정해야 그 이면에 들어있는 복잡한 나의 감정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또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필터를 걷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슨 필터가 끼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소한 말에 기분이 나쁘면 속 좁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속 좁은 사람에 대한 본인만의 감정 필터가 끼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이 좁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본인은 속이 좁으면 안 된다고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왜 이런 감정 필터를 갖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면
아마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 함께했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속이 엄청 좁은 사람이 있어서 진절머리가 났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 좁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부정하다 보면 오히려 진짜 우려하던 대로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란 건요, 이렇게도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과연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한때 인터넷에서 떠돌던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브라운관이라 TV가 두꺼웠지만 사람이 홀쭉했죠. 그런데 2008년이 되자 액정 TV로 바뀌면서 TV 두께는 얇아진 반면 사람은 뚱뚱해졌습니다. 이처럼 TV와 사람 사이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물리학 법칙은 인간관계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라고 시댁 스트레스가 과연 없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가 괜찮으면 시누이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누이까지 다 괜찮으면 명절 때만 딱 한 번 만나지만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시고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했어도 어딘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또라이를 만난다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들 괜찮다, 또라이는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또라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죠. 물론 농담이지만 일리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의 고민거리죠. 한 취업 관련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2%가 직장 생활 중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1위는 업무가 아닌 인간관계 스트레스였죠. 직장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역시 인간관계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직업상 참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역시 가족관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주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그 가족 고유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조언하기보다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학업이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깊숙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진 거죠.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친구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과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건 성인과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왜 착각이죠?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에요. 또라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순화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7대 2대 1의 분포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하죠. 2명은 나를 싫어하고요. 1명만 나를 좋아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망하면서 이런 분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이 날 좋아한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10명 중에 2명이나 날 싫어한다고? 이제 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명 중에 7은 내가 의식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좋은 쪽의 관심도 안 좋은 쪽의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도 있고 절망을 드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관점을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이나 있네 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와 반대로 좀 절망하게 된 분이 있다면 한번 주어를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할까? 왜 주변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을까? 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질문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절망하는 걸까? 왜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걸까?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 심리적 갈등의 핵심 부위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지금 힘들다면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자존감이 낮은 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이 모든 경우 그 속을 파보면 뿌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박혀있죠. 초반에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담을 지속할수록
이면에 있는 인간관계 패턴과 그로 인한 고민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자체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치를 말합니다. 그 기대치가 크다 보니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실망을 하다 보니 관계에서 위축되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계속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까요? 아쉽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상상했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5대5로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요, 혹시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이상한 사람 혹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왕이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서 노력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노력을 하니까 그럴수록 더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을 대할 때마다 조바심이 나면서 긴장 혹은 집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전달돼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고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주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인간관계의 키를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주어를 바꿔서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나는 인간관계의 키를 쥐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자꾸 인간관계에 집착할까? 이렇게 말이죠.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건 오히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나의 인간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죠.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단어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나와 타인이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걸까요? 말을 바꿔서 다시 질문하면 관심의 초점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있을까요? 타인에게 있을까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초점이 타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자기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스스로가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축됩니다. 이것이 정말 딜레마예요. 물론 사람의 심리 자체가 알면 알수록 딜레마지만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되고 반대로 살짝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잘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3 학생이 수능 전날 오늘 밤에는 기필코 일찍 잘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잠이 저절로 올까요? 잠이라는 것도 꼭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 멀리 달아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내일 별일 없으니 오늘 밤에는 잘 자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스르륵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전제 조건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받아들인다 해요. 만약 지나치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데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이 점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